네, 안녕하십니까. 화산도로 읽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 항쟁.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4.3 전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4.3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전야제를 봤고요. 그리고 4.3 추념식까지 지난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4.3 행사 쫓아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바쁜 나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화산도로 읽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 항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권을 읽을 차례입니다. 1권이 좀 분량이 좀 적죠. 그래서 1권 분량을 보시면 이제 금방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2권 들어오면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2권의 4장까지 오프라인에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1시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산도로 읽는 해방과 분단. 제가 이제 소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밀란의 소환과 저항, 신탁과 반탁의 시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화산도 2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화산도 1권의 핵심 사건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화산도 1권의 핵심 사건은 이방근과 유다련의 만남입니다. 유다련이 무장봉기 결행 소식을 이방근에게 알려주죠. 유다련이 이방근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장봉기를 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 남조선 혁명의 첫 봉화를 우리 제주도 민중이 울리려 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정말 비밀이죠. 조직원들만 알 수 있는 이 비밀 에 진행되고 있는 무장봉기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방근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소설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박쥐 같은 자식아, 이렇게죠.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세계가 흔들릴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근이 유달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방근의 세계는 결국 이방근이 앉아있는 소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드렸죠. 이방근의 세계가 흔들리게 된다는 걸 암시를 하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4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통역의 시대라고 하는 해방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미군이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은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등용이 되죠. 미국과 조선인 사이에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점령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 통역관의 시대, 영화 만능의 시대에 관련된 소설들은 염상섭, 최만식 등의 해방기 소설 등에서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양준호가 통역관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제주 4.3을 다룬 소설들 중에 통역관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소설은 아마 화산도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역관 양준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문명인의 입장에서 미개인인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감각에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명인이 누구이고 미개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즉 미국인이 문명의 전달자이고 미개인은 조선인이죠. 이 문명과 미개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는 식민주의적 차별이 여전히 해방 이후에도 미국, 일본이 미국으로 대체돼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준호는 끊임없이 이 섬을 떠나고 싶어 하죠.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준호는 이 섬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승지, 남로당 조직원인 남승지 때문이라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밀란의 섬 제주라고 하는 제주의 어떤 제주 밀란의 전통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방근이 결국 조천읍이 있죠. 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해방구입니다. 거길 가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1901년에 일어났던 이재순환 신축 항쟁이라고 이름 붙이죠. 카톨릭에서는 신축 교환이라고 하는 중립적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재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주의 밀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재수뿐만 아니라 그 3년 전에 방성칠란도 일어났었고요. 양재해의 모비언부터 시작하면 제주의 밀란에는 일종의 전통, 공동체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유적 전통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삼 봉기의 대목에서 결국 이방근이 이재수를 떠올리는 대목은 결국 사삼 봉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단순하게 좌우라고 하는 해방계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라 제주 밀란의 전통에서 그 봉기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도는 김석범의 화산도뿐만 아니라 현경의 제주도우다, 현경의 이전 작품이죠. 수지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을 78년도에 쓰고 나서 가장 먼저 쓴 장편 소설이 변방의 오지는 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밀란에 대한 전통을 통해서 제주 사삼 봉기 이유를 원인을 문학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모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대목이 화산도에도 등장하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첫 장을 열면 이원이 제주도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방근이 배회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원이가 S대의 음악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제주로 오게 되는 이유는 어머니 제사 때문에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근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얀색 새끼 고양이를 들고 오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음악들이 변주가 되고 있는데 슈만이 굉장히 많이 변주가 됩니다. 비슷한 어떤 조선의 역사와 비슷한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슈만이라는 음악가의 음악들이 자주 이 소설 속에서 변주되고 있다는 점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슈만의 나비 1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근은 남승지의 만남을 이원에게 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근이 일본에서 유다리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장봉기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비밀리에 전해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달리언에 대해서 이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유달리언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달리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하죠. 해방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유달리언의 인물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고 이런 인물에 대한 규정은 결국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유달리언의 집을 향하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수회사에 일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죠. 박삼봉을 발견하고 몰래 그의 뒤를 쫓습니다. 박삼봉한테 가서 묻지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자네는 전에 당원이었지? 지금도 그런가? 라고 묻지요. 결국은 이 질문을 받은 박삼봉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남로당 단원, 소설 속 배경으로는 1월에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시간에서도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로당 당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힌다는 건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이방근이라 할지라도 박삼봉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장면 뒤에 굉장히 고민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련이 있고요. 유다련과 남승재의 관계가 있죠. 신세기 캬바레에서 서북 청년단을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만났던 강몽구라는 인물,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삼봉이라는 인물, 즉 유다리안 남승지 강몽구 박삼봉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만 울타리 밖에 돌담 밖에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방근이 해방 이후에 좌나 우의 어떤 세력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이방근은 해방 전에는 일종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소설 속에서 등장하고 있죠. 전향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죠. 내가 지금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향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격을 끊임없이 묻는 인물인데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유다련과 남승자 강몽구가 박삼봉이 하나의 조직원이라고 한 사실들을 아는 순간 이방근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즉 어떤 내부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는 일단 외부적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존재, 이 외부적 존재로서의 이방근의 설정은 화산도라고 하는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항의 주체도 아니고요. 탄압의 주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방근은 제3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근은 양측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인 동시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죠. 해방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있었느냐? 해방 이후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립 속에서 어떤 누구든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방군의 존재는 해방기를 다룬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제주국장 옆에 있는 명성관에 바로 가요. 기생집이죠. 여기 제주국장 하면 아마 제주에 계셨던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 명성관에서 이방군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책을 하나 발견해요. 해방 1년사라고 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보면 조선 해방 1년사라는 책인데요. 보이시나요? 앞에 보시면 민전사무국 편찬 이렇게 되어 있고 조선 해방 1년사 1946년 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우인 서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선 해방 1년사의 그 앞부분에 보면 노래가 실려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김수담의 해방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해방 1년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해방 1년을 맞이해서 해방 전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제정당들의 입장들을 이 책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1년, 해방이 된 지 1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당대의 어떤 시대적 감각을 굉장히 자세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 자체와 관련해서도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으로만 보시기에도 한자가 너무 많고요. 활자도 좀 조악해서 자 조선해방 1년 사이 민전사무국이 만들었다는 것에 눈길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전이 1946년 3월에 발간한 이 책은 그러니까 민전이 46년 1월 19일에 발기하고 2월 19일에 결성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민전이 갖고 있는 또 어떤 역량을 집대성한 것이고요. 어찌 보면 당시 해방 정국에 대한 당대의 지식인들의 정세에 대한 판단에 대한 욕구, 그 정세를 주체적으로 주도하고자 했던 어떤 욕망들이 굉장히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하게 들끓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이런 그 어떤 당대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입장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해방이라고 하는 정국이 특히 1945년 8월 15일이 되고 난 이후에 해방이 됐고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조선민족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민족적인 주체로서 서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한 당대 해방적인 열망들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민전은 언제 결성됐냐? 1947년 2월 23일에 결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당시 제주 신보에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주 신보도 읽으시려면 힘드시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제주 4.3과 관련된 신문 자료집 자료들을 만들어놨어요. 책자로도 발간이 돼 있고요. 그게 각종 자료집들이 4.3 평화재단 4.3 아카이브에 접속을 하시면 PDF 파일로 볼 수 있고요. 연도별로 4.3과 관련된 제주신보뿐만 아니라 해방 시기에 발행됐던 각 신문에서 등장한 제주 관련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당시의 어떤 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시대적인 감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대의원들 각 사회단체 대표 한 315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청객이 한 200여 명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사회는 이일선, 계에서 안세훈, 의장단의 김시탁, 김용애, 고창모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굉장히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될 텐데요. 안세훈은 민족주의자고 항일운동가이고 이일선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승려입니다. 불교계도 제주 4.3 해방 이후에 제주 4.3과 관련돼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죠. 그런 거 보면 제주 4.3 당시에 불교계의 피해가 기독교나 카톨릭에 비해서
굉장히 컸던 것은 아마 그런 연유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문에서 주목했던 대목은 조몽구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오성찬의 소설에 이 조몽구를 소재로 한 소설이 있는데, 이 조몽구라는 인물은 김석범의 화산도에서 강몽구라는 인물의 모티프가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중견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무장봉기와 관련한 회의에서도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표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조몽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일제시대의 주구들이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으나 심판 반역자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일파들이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에서도 친일 부역 행위에 대한 자기 고백들, 그리고 반성들, 자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새로운 반역자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뭐라고요? 악질 중 악질은 뭐냐면, 일제에 아부하던 자가 또다시 일제시대와 같이 권세를 부려보려는 야욕을 부려서 인민위원회에 가담하고 있다. 인민에 아부하려다가 탄압의 심함을 보니 슬그머니 빠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죠. 정확히 이 조몽구의 발언은 김석범 화산도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달현입니다. 김석범 화산도에서 이방근이 유달현을 보고 해방이 되자마자 공산주의자로 자기의 모습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박쥐 같은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특히 해방 1년사를 읽어가는 이방근은 신탁과 반탁의 어떤 이 논쟁 속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 제가 3가지 정도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코리아 민주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독립국가로 재건하고요,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요, 그래서 민주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탁 통치라고 하는 말이 없지요. 그러면 이게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어떤 합의서이냐, 아니면 이 자체가 독립의 실현 방법을 규정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냐 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김석범의 화산도에서는 입장은 어떤 뭐냐면, 이런 입장이 당시 어떤 정치적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조선이 독립국가로 갈 수 있었던 굉장히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의 2번째가 코리아 임시정부, 즉 조선의 임시정부의 구성을 돕기 위해서 남쪽에는 미군 사령부, 북쪽에는 소련군 사령부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이 2번째까지만 읽으면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임시정부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시정부로 수립하기 이전에 뭐가 우선되어야 돼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임시정부로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어떤 단계론적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민주임시정부와 민주단체들이 참여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진보를 일으켜내고 민주적인 자치정부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독립의 달성을 위해서 신탁 통치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동위원회, 즉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공동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이 대목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김석범 화산도에서는 조선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요, 그 정부가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토대를 확립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찬탁과 반탁이라고 하는 이 해방 정국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게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이야 해방이 됐는데 다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 신탁 통치란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으로 당시의 민중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논쟁이 정서적인 반감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이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스스로가 놓쳐버린 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이 배면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사태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이때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 현실들을 잘 감안해서 그와 관련한 논의들이 좀 충분히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대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의 일이 나와요. 이 지금 과거 반세기 동안 이러면서 여기 나오죠. 여기 명성관에서 단선이하고 만나면서 늑대에 대한 전설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뒷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민족은 미국인이 먹다 남은 비프 스테이크 뭐 원치 않아요. 소련이 먹다 남은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한테 뭐 왔다고? 김치가 깍두기가 있다고. 이거 다시 읽다가 이 대목에서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미국인 싫어. 소련인 싫어.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 김치와 깍두기가 있어. 조선인에겐 역시 김치와 깍두기라는 거죠. 미국인 감독도 필요 없고 소련인 감독도 필요 없어. 그런 건 우리는 외국인의 노예가 되는 굴욕이야. 자주적인 힘으로 새로운 독립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연설이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여러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백나문이라는 사람입니다. 94년생입니다. 그리고 79년도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도쿄 상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본건사회 경제사,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당대의 거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조선인 경제학자 중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백남은, 박치우, 신남철, 박치우, 백남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정말 이름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45년이 되자마자 조선 학술 원장에 취임해요. 되게 진보적인 학술 단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성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게 되죠. 초창기에는 정치와 거리를 두다가 신탁통치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적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47년 5월에 여윤영이 창당한 근로인민당에 참여하고 그래서 부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이런 논쟁 속에서 경제학자로서 누구를 지지해요? 몽양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 해주인민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주인민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문제적 인간 김달삼이 떠오르죠. 김달삼과 그날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초대 교육상,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부 장관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방 후에 북한의 어떤 학술장에서 일단 코디네이터이자 실행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그다지 많이 조명이 되지 않았죠. 뭐 물론 연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런 인물들 해방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정말 뛰어난 학자들, 상당히 한 학식을 갖춘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백남의 이야기 굉장히 어떻습니까? 미국도 싫고 미국 놈들이 먹다 남은 비프케이 싫어. 소련군들이 남겨놓은 것도 싫어. 그 자주적인 것, 즉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그 자주성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의 어떤 연설, 물론 북한으로 넘어가기 이전이죠.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건 결국 소설을 쓰고 있는 김석범이라고 하는 작가가 당대 여러 가지 연설들, 당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주적인 독립, 즉 민족 자주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크게 공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을 앞두고 양준호와 남승지가 만나는데요.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양준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을 부르고 있어. 해방됐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야. 우리뿐이야. 미국은 점령하러 왔어.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난 아직 섬을 떠나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고 무장봉기, 폭력,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양준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남승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준호 결국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남승지가 얘기하는, 남승지 이미 유단하고 얘기하면서 무장봉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소설 속에서 나오지만 그런 것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감일 텐데 남승지가 반론하죠. 뭐라고 반론하냐면 저희도 봉기가 도화선이 된다. 그래서 빨치산 투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을 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만 보면 올해 제주 4.3 추점식에서도 일부 극우 유튜버 그리고 극우단체 회원들이 4.3 공산폭동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대목만 보면 봐라 공산폭동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 유심 봐야 됩니다. 남승지는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당의 방침이라고 얘기해요. 이 당의 방침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고 여러분 맞아 남로당이 주도했어 라고
생각해서는 좀 오산이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승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준 이유는 김석범이 이 소설 속에서 무장봉기의 성격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해방기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유리적 선택으로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야 봐라 남로당이 했어 라고 인식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싸움의 이유는 저는 주목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서북 따위를 앞잡이로 내세운 지배 권력과 투쟁할 필요가 있다니까. 일단 서북을 내세웠어요. 저항의 대상으로서 서북 청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지배 권력과의 투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네요. 폭력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폭력에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폭력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죠. 여기서 일단 1. 무장봉기의 성격이 뭐라고요? 남성지에게 즉 지배 권력과의 투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의적 폭력은 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장봉기를 하게 되는 내적인 동기고 논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배 권력과의 투쟁이죠. 지배 권력이 있고 피지배가 있으면 또 민중적 권력, 민중체,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주권을 둘러싼 투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의적 폭력,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그 폭력은 자의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지점이 제주 4.3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드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 이 두 가지입니다. 신화적 폭력은 무엇이고 신적 폭력은 뭐냐? 폭력은 폭력이지. 신화가 도대체 뭐야? 뭐 제주 신화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신은 뭐야? 신적 폭력은 도대체 뭐야? 발터 베냐민 얘기거든요. 폭력 비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발터 베냐민의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다 설명을 못 드릴 텐데 일단은 발터 베냐민의 이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걸 얘기합니다. 홉스가 얘기했다. 국가는 어떤 존재냐?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권력이라고 하죠.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인 거고요. 그다음 폭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법이 무슨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철학적인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얘기죠. 제가 어느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안경을 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말이 안 되죠. 안경을 썼다고 제 강의를 못 듣습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규율로 작동하려면 1. 강의실에서는 안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선포가 이루어져요. 즉 법 정립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 폭력, 그걸 법 정립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강의실에서는 안경을 쓰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법 정립적.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었다고 법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자, 강의실에서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또는 안경을 쓰도록 강제성을 띄워야 되죠. 그걸 법 보존적 폭력이라고 발터 베냐민 얘기합니다. 어렵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철학자들은 왜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할까요? 그래도 칸트보단 낫습니다. 그런 폭력에 대한 얘기하는데 법 정의적 폭력은 법 보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보존하려고 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반공국가야.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잖아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선언했어요. 법을 정립했어요. 반공과 배치되는 즉 반공이니까 공산주의라고 생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한 무엇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탄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거와 사회적인 로 용인될 수 없는 태들이 밖으로 밀어내야 되죠. 그게 바로 법 보존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법 재정적 폭력은 법 보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폭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이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적 폭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 폭력은 뭐래요? 반공이 아니면 죄를 부과하는 것이죠. 빨갱이
눈도 맞추지 마. 빨갱이의 빨자도 꺼내지 마. 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전향. 그 속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폭력의 순환 속에서 맴돌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신적 폭력은 그게 아니라고요. 법, 질서, 그 법이 갖고 있는 질서로부터 탈출하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 끊임없는 폭력에 굴레 있는 법, 제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의 집행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저항적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자, 남승지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은 베냐민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예전에 이걸 법과 법의 대결로 봤는데 요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르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고찰하고는 합니다만 일종의 신적 폭력, 즉 제주민족의 생존 저항으로서의 신적 폭력의 행사, 이걸 좌의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제가 남승지 얘기하는 이 앞부분에 이방근과 남승지가 무장봉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굉장히 일관된 질문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남승지를 비롯한 무장봉기가 소위 말하면 공동체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적 저항으로서의 신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폭력은 폭력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윤리의 문제가 생기죠. 그 윤리에 대한 질문들을 남승지와 이방근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윤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화산도의 마지막 결말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화산도 전반에 등장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와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방근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유, 고민, 늘 고민하잖아요. 무슨 고민이요? 내가 소파에서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소파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윤리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소설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해서 이 소설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권의 전반 부분을 읽다 보면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음식이 되게 많아요. 박삼봉하고 이방근이 만나서 먹는 음식도 있고요. 네, 여기서 문제적 음식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새끼회입니다. 그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산도 12권을 통해서요. 음식에 대한 레시피라고 할까요? 음식과 관련된 어떤 감각적인 묘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주 음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제주를 찾는 관광객,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단 흑돼지 있고요.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금바리도 드시겠지만 뭐 다금바리나 광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회,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은 게 뭐 고기국수. 가끔씩 여기 계신 분들, 제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육지에서 누가 내려오면 뭐 도민 맛집 물어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야, 우리도 인스타 보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주 음식 하면 요즘 사람들은 회, 그다음에 흑돼지, 그리고 고기국수 뭐 요런 정도 떠올리실 텐데 새끼회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지금 파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축산물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 새끼회라는 게 뭡니까? 돼지 암돼지 안에 그 임신한 암돼지죠. 그것을 도축할 때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새끼 돼지를 잘게 다져서 정말 잘 다집니다. 그 칼 2개로 해서 잘게 다져가지고 만드는 음식인데 안 드셔보셨죠? 저는 먹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문시장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뉴판에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갔어요. 좀 혐오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메뉴판에서 뺐습니다. 음식과 관련돼서 가장 묘사가 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하고 많은 음식들 중에 하필이면 새끼회가 이 소설 속에 2번 등장하고 이 2권에서는 굉장히 긴 묘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 분이라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잠깐 무음을 하셔도 됩니다. 이 방근은 두세 숟갈을 계속해서 입에 넣었다. 오도독 오도독 하는 상쾌한 감촉이 느껴질 만큼 가볍게 씹으면서 작은 연골을 혀끝을 골라내고 마셨다. 때로는 연골도 씹어 삼켰다. 양수와 피가 섞인 생명의 원초에서 솟아나온 듯한 깊은 맛이 가진 양념 맛을 제치고 입 전체 퍼졌다. 자, 이건 뭘까요? 새끼어는 제주에서는 어른들의 사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김석범이라는 작가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었지 않을까? 70주년 때 오셔가지고 뭐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 거하게 김석범 선생님 대접한다고 그 횟집에 갔는데 이렇게 드시는 게 영 시원치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새끼에 드실랍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두 눈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같이 모셔서 새끼를 드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20년 만에 먹어본다 맛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김석범 개인의만 기록일까?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70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땀 흘리는 한국인 해녀 데이트. 이게 10분입니다. 근데 여기 뭐 되냐면 개인용 밥그릇 없이 공동 식사. 국에엔 다른 반찬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해녀 밥상에 대한 굉장히 단촐한 식사를 얘기하는데 화면 오른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촌의 특별한 요리로는 그러니까 특별한 요리라는 거죠. 자리회나 돼지 새끼회를 친다. 특별한 요리가 자리회나 돼지 새끼회라는 겁니다. 아니 돼지 새끼회가 자리회랑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 진짜로? 이게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7년 그러니까 70년도인데 77년 8월 15일 경향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제주대학교 한창영 교수가 제주 자리회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습니다. 필자가 제주도청에서 간행되는 제주도지 편집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일할 당시 제주도 삼재라는 특집을 엮어낸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미각 삼재. 제주도 미각 삼재라는 뭡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세 가지. 1. 돼지 새끼회. 2. 빗개회. 3. 자리회. 이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음식 문화의 변천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요. 빗개회 뭔지 아십니까? 그 상어 종류입니다. 왜 상어냐? 여러분 70년대만 하더라도 냉장 이런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때여서요. 상어 종류들은 부패가 상당히 더디게 됩니다. 자리회까지 알겠는데 빗개 상어회죠. 그리고 새끼회까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화산도에 등장하고 있는 돼지 새끼회이라고 하는 장면이 어찌 보면 김석범이라고 한 작가 개인의 선호 음식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적인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제주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이 소설에서 새끼의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육지에서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70년대부터 굉장히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음식을 내가 대접하마 한번 하셔서 새끼를 한번 드셔 보시라고 권하시면 인간관계는 끊어집니다. 비주얼 자체가 아까 보셨죠? 빨간 국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뼈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있다는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산도 2권의 4장 전까지 읽어봤습니다.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폭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폭력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남승지와 양준호의 대화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의원이 등장하게 되죠. 이방근은 이의원과 남승지를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해요. 호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원이나 남승지도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화산도의 후속작 바다 밑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권짜리니까 12권보다는 읽기 쉽죠. 근데 그 바다 밑에서는 화산도 12권을 다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바다 밑에서를 먼저 읽으시면 일단은 주의하실 게
화산도 12권의 모든 스포일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도 12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 밑에서는 화산도 12권을 좀 읽으신 이후에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 와, 화산도에 등장했던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나눴던 대화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은 그 인물들이 그 시간대에 이러한 대화들을 주고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산도 12권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가시고요. 화산도 2권에 오늘은 중반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는데 중반에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뭐라고요? 양준호와 남승지와의 대화, 무장봉기에 대한 남승지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물론 당의 방침을 내면화했지만 거기에는 그것과는 와 결을 달리하는, 하지만 무장봉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단은 지배 권력에 대한 싸움, 두 번째는 뭐로 봤어요? 자위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대목들. 이것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제주 4.3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가 무장봉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고, 이 무장봉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제주 4.3의 정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주 4.3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장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토벌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순간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별적 죽음의 국면은 보다 그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사건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2년 후면 제주 4.3 80주년입니다. 그때는 정명이라고 하는 게 것이 우리가 좀 역사적인 과제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주를 쉬었고요.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조금씩 천천히 저도 좀 새롭게 읽어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해방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들여다볼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알고 제가 본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비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었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거의 결항되다시피 했고요. 정말 우산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서울도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제주에서의 비든 서울에서의 비든 분당과 압구정에서의 비든 어느 자리에서든 늘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언젠가는 꼭 다시 우리가 만날, 오프라인이 됐든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다시 화산도를 계기로 또는 이 강의를 계기로 만나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